먼저 무리하게 군 사람은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목소리를 높인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별것 아닌 일에 발끈하는 사람, 나이 들수록 성질만 늘어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 같고 꾹 참으면 속이 문드러지고 차분히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결국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마음을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더 마음이 무거운 건 이겁니다. 이 일이 어쩌다 한번 특별히 못된 누군가와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앞에서도, 반평생을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자꾸만 되풀이됩니다.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고 상처를 받은 나만 그 마음을 혼자 끌어안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는 늘 이 대목에서 걸려 넘어질까? 이게 내 평생의 약점인 걸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성격이 모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아직 몰랐던 것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관계의 저울을 조용히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누구를 이기는 기술도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자리를 잃지 않는 힘, 남은 삶에서 다시는 나를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그 힘을 온전히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숨 한번 고르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낮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거나 아니면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이 밤이 되어서야 살아납니다. 이불 속에 누워 그 말을 몇 번이고 다시 곱씹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을 그냥 넘겼을까? 저 사람은 지금쯤 발 뻗고 잘 텐데 나만 이러고 있구나?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조차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은 나는 그 짧은 한마디를 몇 날, 며칠 가슴에 품고 삽니다. 상처는 언제나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 안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저는 오늘 그 밤들을 조금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말이 더 이상 여러분의 밤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그냥 1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보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도 여기 이렇게 있다는 조용한 표시입니다. 그 한 글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다른 분께 뜻밖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편지가 한 통 잘못 배달된 적 있으십니까?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집 주소도 아닙니다. 그저 우편함에 잘못 꽂혀 들어온 남의 편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편지를 굳이 뜯어 읽고 내용을 외우고 밤새 그 편지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지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옆집에 건네주거나 우체통에 다시 넣어둘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편지 한 통은 그렇게 쉽게 돌려보내면서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는 왜 그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내 것도 아닌 그 말을 왜 굳이 가슴속에 받아안고 집까지 들고 오는 걸까요? 여기 72살 한복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복녀 선생님은 그날 아침 늘 다니던 시장에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단골이라 할 것까지도 없이 그냥 오가며 얼굴만 아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두부를 파는 젊은 주인이 대뜸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돈을 건네는데 낚아채듯 받더니 거스름 돈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걸 틈도 없이 다음 손님 쪽으로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복녀 선생님은 순간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두부 하나 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서운함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거나 아니면 아무 말 못하고 돌아와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되새겼을 겁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젊은 주인의 무뚝뚝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장을 나오는 길에 한복녀 선생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부부싸움을 했는지 장사가 안 돼 속이 상했는지 몸이 어디 아픈지 저 퉁명스러움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속이 지금 힘들다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례함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배달된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복녀 선생님은 그 말을 시장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집까지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복녀 선생님의 밤은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렇게 그 말에 화살을 곧장 내 쪽으로 돌립니다.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 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말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아주 조금만 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참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겨눈 화살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저 사람의 힘든 마음이 밖으로 흘러넘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에 내가 주인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던진 거친 말은 대개 그 사람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곤함, 그 사람의 열등감, 그 사람의 불안. 그것이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 나에게 건너온 것뿐입니다. 그 그릇을 굳이 받아서 내 찬장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압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얼굴이 화끈하고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 사람 마음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너그러워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 말을 집까지 들고 올지 그 자리에 두고 올지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만큼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모든 말을 내 것으로 받아 안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6 서기태 선생님은 평생 큰형님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맞이인 큰형님은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온 식구가 모이면 꼭 서기태 선생님을 붙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 내가 하는 일이 늘 그 모양이지. 동생을 아랫사람 대하듯 조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기태 선생님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님인데 어쩌겠나. 명절날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면 뭐 하나 나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가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삼킬수록 형님은 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아무리 말해도 이 동생은 대꾸 한 번 없구나.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구나 하고 확인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하필이면 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그 자리에서 큰형님이 또 서기태 선생님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네가 살아생전 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서기태 선생님 안에서 수십 년간 눌러 담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삼켜온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님이 언제 나한테 잘해준 게 있느냐? 평생 나를 무시만 하지 않았느냐? 오래 눌려있던 만큼 터져나온 말은 더 거칠고 더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조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다들 놀라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작 큰형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놈이 나이 들더니 사람이 변했네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그 제삿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서기태 선생님 혼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참다가 딱 한 번 터뜨린 건데 어째서 잘못한 사람은 또 나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참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옛날 시골집 아궁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참는다는 건 그 아궁이에 장작을 계속 쌓아 넣기만 하고 불은 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뚜껑을 꽉 닫아 김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막아버린 압력솥.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압력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솥은 반드시 터집니다. 문제는 그 터지는 순간을 내가 고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필 조카들 앞에서 하필 어머니 제삿날에 가장 나쁜 순간을 골라 터집니다. 그리고 터뜨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가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일에 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참 뜻밖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으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는 그대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줄어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힘, 즐거움을 누리는 힘이 함께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억지로 누르는 그 긴장은 몸에도 흔적을 남겨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는다고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는 그대로 남고 웃을 힘만 줄어드는 겁니다.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잡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참는 것과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건 상대의 말이 나를 함부로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내가 나를 또렷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력솥이 아니라 이번엔 오래된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린 큰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일일이 맞서지 않습니다. 잔바람에 이파리 몇 개 흔들릴 뿐 줄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굳이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깊으니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무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참는 사람은 억지로 버팁니다. 안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러니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은 사람은 터질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쌓아둔 게 없으니까요. 상대의 말이 날아드는 순간 그 안에서 조용히 정리가 됩니다. 저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 한 가지 마음가짐이 수십 년어치 참을 인자를 대신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라는 것도 결국 내가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내 안 깊은 곳까지 가서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애초에 화를 낼 이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참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은 사람은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는지 저는 감히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도요. 그러나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참는 대신 중심을 잡으십시오. 겉으로는 둘 다 조용해 보여도 그 끝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참는 사람은 결국 제 풀에 무너지고
중심을 잡은 사람은 끝까지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이야기로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가 말을 툭 던졌는데 나도 모르게 곧바로 발끈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보신 적, 마치 옳지, 걸려들었구나 하는 표정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반응했구나.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얼마나 빨리 발끈하는가, 그것이 곧 그 말이 나를 얼마나 흔들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가 던진 말에 즉시 발끈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내 급소에 정확히 가서 닿았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기가 약한 곳입니다. 하고 손수 가리켜 보이는 셈이지요. 68 장말숙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말숙 선생님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과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언젠가 다른 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부딪힌 뒤부터 온 동네를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친 그 이웃이 장말숙 선생님을 붙들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댁에서도 밤마다 쿵쿵 소리가 나던데요. 우리가 좀 예민한 편인 거 아시죠?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의심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말숙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받아쳤을 겁니다. 저희 집은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아니라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집은 조용해요. 서로 목소리가 오가고 없던 감정까지 생기고 결국 두 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장말숙 선생님은 며칠 전 딸이 지나가듯 해준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 누가 뭔가 툭 던졌을 때 곧바로 받아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거야. 장말숙 선생님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이웃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고는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이웃이 먼저 장말숙 선생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날이 서 있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장말숙 선생님은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받아치지 않은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상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알아서 자기 말을 되짚어 본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던진 말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당황합니다. 당황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슬그머니 말을 거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의 저울은 침묵을 지킨 쪽으로 기울어 옵니다. 날선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미동도 없으면 던진 사람이 되레 제 말을 다시 곱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과 억지로 참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참는 것은 압력솥에 압력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반응을 늦추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건 오히려 그 불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붙드는 일입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잠깐 여백을 두는 겁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시선을 잠시 창밖으로 옮기는 것, 그 몇 초의 여백이 대화의 온도를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3번의 숨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날 선말을 던졌을 때 곧바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대신 먼저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시선을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잠시 먼 곳으로 옮기십시오. 창밖이든 벽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여십시오. 이때 하는 말은 대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 말이 참 신기합니다.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말은 잘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를 흔들지는 못한다 하는 걸 조용히 태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숨 한 번, 시선 한 번. 그리고 그러셨군요. 한마디. 이 세 박자가 어떤 날카로운 반박보다 단단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급소를 내보이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던지던 이들도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침묵으로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꾸만 끈질기게 나를 특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삼켜야 할까요? 저는 세 번째 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맞서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되물으십시오. 70살 오정희 선생님은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크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부딪혔습니다. 오정희 선생님이 손주에게 뭔가 챙겨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꼭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엔 그냥 힐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되풀이될수록 점점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얼 하든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서늘한 느낌. 아마 며느리와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은, 손주한테 뭐 하나 해주려 해도 눈치가 보이는 그 마음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가 숙제는 안 하고 놀고만 있기에 오정희 선생님이 무심코 한마디 건넸습니다. 얘야, 오늘 숙제는 다 했니?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공부는 부모가 알아서 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서운함이 울컥 솟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속을 끓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정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니? 애미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알려주련.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몰아붙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대답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요즘은 아이가 스스로 하게 두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오정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애미가 미처 몰랐네. 알려줘서 고맙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오정희 선생님의 말을 툭툭 자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되물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판 자체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누가 날 손말을 던질 때 그 말의 속뜻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디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대신 질문을 되돌려주면 상대는 이제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은 어느새 방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몰아붙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말을 해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감정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이유를 차분히 따져보는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감정으로 맞부딪히면 둘 다 지칩니다. 그러나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대화는 한결 차분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되묻는다고 해서 아무 질문이나 던지면 안 됩니다. 몰아세우는 질문은 또 다른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증거 있어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이런 물음은 질문에 탈을 썼을 뿐 사실은 또 하나의 공격입니다. 상대를 벽 끝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상대도 발끈해서 결국 똑같은 싸움이 됩니다. 좋은 질문은 두드러우면서도 날카롭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또는 방금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건가요? 오정희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공격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 속에서 상대는 자기가 뱉은 말을 스스로 되짚어 보게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 사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순간 상대는 이미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맞서는 사람은 상대와 나란히 같은 진흙탕에 들어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묻는 사람은 그 진흙탕 밖 한 계단 위에 서서 상대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억울한 말을 듣는 순간 되묻는 질문이 곧바로 입에서 나오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다음번에 누가 여러분을 몰아붙이거든 발끈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받는 법이 없는 사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꼭 찬물을 끼얹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고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64살 윤채옥 선생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윤채옥 선생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이런 말 했잖아.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분명히 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인데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윤채옥 선생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윤채옥 선생님은 늘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건 이런 사정이 있었고 그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억울함은 더 북받쳤고 목소리도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윤채옥 선생님만 더 흥분한 사람,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치더랍니다. 힘이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참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속은 속대로 문드러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늘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 하나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서 윤채옥 선생님이 오랜 시간 끝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고 나를 다 써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에다 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위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바위를 적셔보겠다고, 이해시켜 보겠다고,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바위는 그대로인데 물을 붓는 나만 지쳐갑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는 것도 좋은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다 여러분이 발끈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애써 설명하고 억울해할수록 그 사람은 원하는 걸 정확히 손에 쥐는 셈입니다. 반응을 확인한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번엔 더 정확히, 더 아프게 같은 자리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바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어도 스며들지 않는 바위 던져도 아무 파문이 일지 않는 잔잔한 물,
그러면 상대는 재미를 잃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상대는 그 사람에게는 시시한 상대입니다. 자연스레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먼 옛날 서양에 에픽테토스라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지혜란 그 둘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사람의 성질머리, 저 사람의 말버릇,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내가 흔들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오롯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바꾸지 못할 사람이라면 바꾸려고 나를 소진하지 마십시오. 바꿔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물을 붓기를 멈추면 그 사람은 제 풀에 맥이 빠집니다. 이건 그 사람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아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더는 낭비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바꿀 수 없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필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지기 친구라면, 명절마다 음식을 나누던 이웃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관계란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하는 것,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멀어지는 건 정 없는 짓, 매정한 짓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차마 거리를 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종을 심을 때 너무 촘촘히 붙여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제대로 못 큽니다. 뿌리끼리 땅속에서 서로 엉키고 다투다가 결국 둘 다 시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한 뼘씩 사이를 띄워 심어야 저마다 뿌리를 편히 뻗고 둘 다 튼튼하게 자랍니다. 사이를 둔다는 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살라고 숨 쉴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나옵 김덕순 선생님에게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장도 함께 담그고 명절이면 음식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김덕순 선생님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면 시세 많은 말을 얹었고 어디 좋은 데를 다녀왔다고 하면 별것 아니라는 듯 깎아내렸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허했습니다. 김덕순 선생님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30년 정을 어떻게 끝나?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끊지는 말자. 다만 조금 멀리서 보자. 그래서 매일 하던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던 모임을 마음이 편한 날에만 나갔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친구와 나 사이에 한 뼘의 자리를 둔 것뿐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옅어진 거리 덕분에 오히려 30년 정을 아주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멀어진다는 게 콕 미워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워서 두는 거리입니다. 마음의 문을 쾅 닫아 걸고 등을 돌리고 속으로는 여전히 미움을 품는 거리. 이런 거리는 아무리 멀어져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미움을 품은 채 멀어지는 것이니까요. 몸은 떨어져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아껴서 두는 거리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더 상하지 않도록, 나 자신이 더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거리.
이 거리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멀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의 좋았던 점이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먼 옛날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온기를 나누려고 서로 바짝 붙었더니 저마다의 가시에 서로가 찔려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딱 알맞은 거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지혜란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는 나눌 수 있는 그 알맞은 거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가까이 있을수록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차마 끊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해 두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한 뼘의 거리가 때로는 30년 정을 살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참 많았지요. 잠시 숨 한번 고르겠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몇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에 내가 주인이 되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 누가 던진 거친 말은 대개 그 사람 것이니 잘못 온 편지처럼 그 자리에 두고 오면 됩니다. 참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은 다르다는 것. 참는 사람은 언젠가 터지지만 중심을 잡은 사람은 애초에 터질 것이 없습니다. 풀이 깊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반응을 한 박자 늦추라는 것. 숨 한번 고르고 시선을 잠시 옮기고 그러셨군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맞서지 말고 되물으라는 것. 되묻는 사람은 진흙탕박 한 계단 위에 섭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나를 다 써버리지 말라는 것. 바꿔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 한 뼘의 거리가 때로는 오랜 정을 살립니다. 이 6가지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훨씬 더 깊고 진하게 새겨진다는 겁니다. 좋았던 일 10번보다 상처받은 일 1번이 더 오래 남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군가와 30년을 좋게 지냈어도 딱 한 번 크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의 마음에는 그 한 장면이 30년보다 더 진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사과를 해도 화해를 해도 그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가 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번의 생각이 30년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던 것들 아닙니까? 화를 냈다가 두고두고 후회했던 그 숱한 밤들, 한 걸음 물러섰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 경험들, 그 지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없던 것을 새로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던 것을 그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 것뿐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혹시 이게 내 평생의 약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아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 숱한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관계를 지켜오셨고 화가 치미는 순간에도 대개는 제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건 딱 내 이야기다 싶은 대목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말이 오늘도 가슴에 남아있는지, 긴 사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다 저마다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서로 얼굴은 몰라도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만큼은 편하게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운 마음을 이 이야기가 대신 어루만져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억울한 말을 그토록 많이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은 끝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대개는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내신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의 깊이입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는 조금 흐려지셨을지 몰라도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아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 맑은 눈으로 나를 흔드는 말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저 말은 내 것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나를 규정할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물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디 남은 날들에는 억울한 말에 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말들을 그 자리에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함부로 흔들려도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품격을 더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